비가 서울의 고층 건물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안으로 울려 퍼졌다. 최진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의사가 건넨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폐섬유증 말기. 여러 의사들이 확인한 진단이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몇 주에 불과했다. 그는 천천히 창문에서 돌아서서 넓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꾸민 인테리어, 값비싼 예술품들, 첨단 기술이 적용된 가전제품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진단서를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최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박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박 씨. 하지만 오늘은 식욕이 없네요. 박 관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는 최진우가 고용한 직원 중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었다. 거의 20년 동안 진우의 집을 관리해왔지만 그럼에도 둘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진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지만 정작 이 순간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즈니스 파트너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그의 삶은 사업과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나 가족은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나 집 안을 걸었다. 각 방마다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고급 호텔 같았다. 살아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전시장에 가까웠다. 진우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몇몇 사진들. 사진 속에는 그가 다양한 유명 인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진정한 친밀함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비즈니스 미팅, 자선 행사, 시상식 모두 그의 사업 제국을 위한 것들이었다. 그는 책장 맨 위 선반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몇 장의 낡은 사진들이 있었다. 유일하게 그의 과거를 보여주는 물건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허름한 고아원 건물 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 소년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3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진우는 7살 때 부모를 잃었다. 친척들은 그를 돌볼 의사가 없었고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에 맡겨졌다. 그곳에서의 10년은 그의 인생을 형성했다. 공부에 몰두하고 어떻게든 그곳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 그리고 마침내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고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기쁨. 그는 두 번째 사진을 꺼냈다. 대학 졸업식 날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그 뒤로는 그의 첫 회사 설립, IT 업계에서의 성공, 그리고 마침내 최대 그룹 중 하나의 회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있었다.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그에게는 그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결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모든 에너지는 사업에 쏟아부었고 관계는 항상 나중으로 미뤄두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이란 건 없었다. 진우는 사진들을 상자에 다시 넣고 창가로 돌아왔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번개가 서울의 밤하늘을 밝혔다. 그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두려움이나 분노는 없었다. 그저 수용. 아마도 이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다. 그의 생각은 오늘 오후의 의사 방문으로 돌아갔다. 정원영 교수는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폐 전문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진우의 상태를 설명하며 가능한 모든 치료 옵션을 제시했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치료법은 없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보내는 것만이 최선이었다. 최 회장님 가족에게 알리셨나요? 정 교수가 물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 없습니다, 교수님. 친구나 가까운 지인은요? 제 변호사에게 연락할게요.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할 겁니다. 정 교수의 표정에서 연민이 읽혔다. 그것이 진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연민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 알면 됐다. 호스피스 케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집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는 혼자 죽을 것이다. 그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다.
그 순간 진우는 아래 거리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30층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비에 젖은 인도 위에 작은 형체들이 보였다. 아이들? 이런 폭풍우 속에 아이들이 밖에 있다니? 진우는 불현듯 그의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박 관리인을 불렀다. 박 씨, 아래 인도를 보세요. 저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관리인은 창가로 다가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경비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우는 기다리지 않고 즉시 결정을 내렸다. 코트 가져오세요. 직접 내려가 보겠습니다. 박 관리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진우가 이런 날씨에 직접 나가겠다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가요. 진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코트를 입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이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막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초회 회장님,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다. 밖에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세 사람은 폭풍우 속으로 나갔다. 비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때렸고 바람은 우산을 뒤집을 정도로 강했다. 그들은 건물 주변을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가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을 때 그는 작은 움직임을 포착했다. 거기 비를 피하기 위해 작은 처마 아래 웅크리고 있는 4개의 작은 형체가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들이 어린 소녀들임을 알 수 있었다. 거의 똑같아 보이는 4명의 소녀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덜덜 떨고 있었다. 안녕?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니? 소녀들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강하게 보였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희는 그냥 비를 피하려고 했어요. 곧 갈게요. 진우는 그 소녀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분명 언니인 것 같았다. 그녀 뒤로 3명의 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어디 갈 곳이 있니? 진우가 물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없어요. 진우는 그들의 옷이 모두 젖어 있고 가방 몇 개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들이 집이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내 이름은 최진우야. 저 건물에 살고 있어. 원한다면 비가 그칠 때까지 들어와서 따뜻하게 있을 수 있어. 소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분명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 진우는 박 관리인과 경비원을 가리켰다. 이분들은 박 씨와 김 씨예요. 우리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우리를 믿어도 돼. 박 관리인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최 회장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잠시 비를 피하다 가세요. 작은 소녀 중 한 명이 기침을 했다. 그 소리가 진우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다. 제발 들어와서 따뜻해지세요. 아프면 안 돼요. 마침내 언니로 보이는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실례할게요.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진우는 처음으로 소녀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거의 똑같아 보였다. 아마도 내 쌍둥이, 모두 같은 얼굴, 같은 눈, 단지 미묘하게 다른 표정만이 그들을 구분하게 했다. 그들은 약 8, 9살로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탈 거예요. 진우가 말했다. 소녀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다. 엘리베이터가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진우는 소녀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들은 모두 지쳐 보였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있었다. 언니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동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두 번째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엘리베이터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세 번째 소녀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소녀, 가장 작아 보이는 아이는 완전히 침묵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소녀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분명 이렇게 호화로운 집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먼저 따뜻한 목욕을 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 게 좋겠구나. 진우가 말했다. 박 씨, 도와주시겠어요? 박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녀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따라오세요, 아가씨들. 소녀들이 박 관리인을 따라가는 동안 진우는 그들이 남긴 작은 무릉덩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집에 생명의 흔적이 나타났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는 소녀들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폭풍우 속에 혼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우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그는 자신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소녀들이 곧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분명 배고플 것이다. 그는 냉장고를 열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진단서와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이 잠시 뒤로 물러났다. 대신 4명의 작은 소녀들에 대한 호기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혼자였을까? 진우는 이상하게도 운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들에 왜 이 소녀들이 그의 앞에 나타났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많은 생각은 필요 없었다. 오늘 밤 그는 단지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내일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무자비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은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박 관리인이 소녀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진우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깨끗이 씻고 말린 머리, 그리고 분명 박 관리인의 조카를 위해 준비해둔 옷들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아이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자, 따뜻한 라면 준비했어. 배고프지? 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4명의 소녀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진우는 그들 앞에 큰 그릇에 라면을 놓았다. 먹기 전에 진우가 말했다. 너희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언니로 보이는 소녀가 대답했다. 저는 박민지입니다. 이쪽은 제 여동생들이에요. 그녀는 차례로 동생들을 가리켰다. 박민서, 박민아, 그리고 막내는 박민희예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서 반가워. 민지, 민서, 미나, 민희. 편하게 먹어. 소녀들은 서로를 바라본 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분명 매우 배고팠던 것 같았다. 진우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였을지 궁금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가 잠시 라면을 먹는 것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경계심이 여전했다.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 그곳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왔니? 버스 타고 왔어요. 진우는 민지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것이다. 너희 부모님은? 그가 물었지만 즉시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소녀들의 표정이 동시에 어두워졌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엄마는 3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진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아빠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떠났어요. 엄마만 우리를 키웠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들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죽고 아이들은 혼자 남겨졌다. 아마도 그들은 고아원에 가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것일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 온 거니? 민지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언니가 서울에 오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진우는 소녀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희망을 찾아 서울로 온 것이다. 하지만 결국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너희들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니? 네 소녀들은 모두 침묵했다. 그 답변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 돼. 내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소녀들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미나가 처음으로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진우는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미소를 지었다. 네 자매는 모두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각자의 성격은 매우 다르게 느껴졌다. 민지는 보호자였고 민서는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미나는 긍정적이고 활기찼다. 그리고 막내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희는 왜 말을 안 하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의 표정이 슬퍼졌다. 민희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말을 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트라우마 때문이래요. 진우는 민희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음식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상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었다. 괜찮아, 민희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준비되면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진우는 그 순간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급히 손수건을 꺼내 입을 가렸다. 기침이 멈추자 그는 손수건에 묻은 피를 보았다. 그는 재빨리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민서의 날카로운 눈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저씨 아프세요?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다. 괜찮아. 그냥 감기일 뿐이야. 하지만 민서의 눈은 의심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진우는 그녀가 무언가를 감지했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 후 진우는 소녀들에게 게스트룸을 보여주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는 3개의 게스트룸이 있었다. 민지와 민서는 이 방을 쓰고 미나와 민희는 옆방을 쓰면 될 것 같구나. 소녀들은 감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분명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서 자게 될 것이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 방은 저쪽이야. 진우가 말했다. 편하게 쉬어. 소녀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진우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그는 갑자기 매우 피곤함을 느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아침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녁에는 4명의 고아 소녀들을 자신의 집에 들인 상태였다. 박 관리인이 다가왔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진우는 웃었다. 아이들 말이야 그냥 하룻밤이야. 내일 적절한 곳을 찾아줄 거야. 아이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회장님 건강에 대해 물은 겁니다. 진우의 미소가 사라졌다. 알고 있었어? 최근에 회장님께서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님의 표정에서 알았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폐섬유증이야. 말기야. 박 관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얼마나? 몇 주, 길어야 2달.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마침내 박 관리인이 말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그냥 평소처럼 해. 아무도 알 필요 없어. 하지만 회장님, 부탁해 박씨.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야. 박 관리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물러간 후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생각했다. 4명의 낯선 소녀들을 자신의 집에 들인 것. 그것은 전혀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공간과 사생활을 중요시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인식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고아원 시절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밤 담요 하나를 더 갖기 위해 다른 아이들과 싸웠던 기억,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간절히 누군가가 그를 데려가 주기를 바랐는지.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이 소녀들은 그의 과거를 반영하는 거울 같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가 가지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서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진우의 생각은 내일로 향했다. 그는 이 소녀들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 고아원? 그는 그 생각에 움찔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을 돌볼 수는 없었다. 그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갑자기 작은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민서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그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민서야, 왜 자지 않니? 진우가 물었다. 민서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아저씨, 진짜 아프신 거죠? 진우는 놀랐다. 이 소녀는 매우 관찰력이 뛰어났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저씨 눈이요,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손수건에 피가...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래, 나는 아파.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내일 너희를 도울 방법을 찾을 거야.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가 아저씨 도울 수 있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 어린 소녀의 순수함이 그를 감동시켰다. 고마워, 민서야. 하지만 내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어. 의사보다 더 강한 것들이 있어요.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이제 가서 자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 이야기하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방으로 가기 전에 그녀는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어디 안 가요? 약속해요. 그녀가 사라진 후 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이 소녀들은
자신들이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상실을 경험했다. 진우는 자신의 상황의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고 이 아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길이 교차한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다. 그는 이 소녀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직접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침이 왔을 때 진우는 이미 깨어 있었다. 사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도록 기침이 그를 괴롭혔고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집에서 웃음소리라니 얼마나 낯선 소리인가. 미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 이거 봐. TV가 벽에서 나온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걸어갔다. 내 소녀들이 이미 일어나 그의 집을 탐험하고 있었다. 미나는 TV 리모컨을 발견하고 버튼을 눌러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의 책장을 살펴보고 있었고 민지는 창가에서 서울의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민희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잘 잤니? 진우가 물었다. 소녀들은 모두 그를 향해 돌아섰다. 민지가 말했다. 네, 정말 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침 먹을래? 뭘 만들어줄까? 미나가 흥분해서 말했다. 진짜요? 아저씨가 요리도 할 줄 알아요? 진우는 웃었다. 사실 별로 잘하지는 않아. 하지만 계란은 깰 수 있어.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요리하는 거 많이 배웠어요. 진우는 놀랐지만 고마웠다. 그래, 함께 만들자. 부엌에서 민지는 정말로 요리의 능숙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녀를 도우며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일찍 어른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는지 생각했다. 민지야, 그가 조용히 물었다. 너희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지냈니? 민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이모가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하지만 이모도 자기 가족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거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를 모두 함께 입양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나눠서 보내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진우는 이해했다. 이 네 자매에게 서로는 전부였다.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구나. 화내지 마세요, 아저씨.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화내지 않아.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 너희들이 용감하다고 생각해. 민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정말요? 정말이야. 네가 동생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대단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냥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가족이니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족은 중요해. 그들은 침묵 속에서 요리를 계속했다. 진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이 소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다시 고아원으로 보낸다면 그들은 분리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아침 식사 후 진우는 소녀들을 거실에 모았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보자. 소녀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어디로 보내질지 걱정하고 있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어젯밤 내내 생각해온 제안을 하려고 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 네 쌍의 눈이 그를 응시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당분간 여기 머물러도 돼. 진우가 말했다. 소녀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미나가 흥분해서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지금 당장은 다른 계획이 없으니까. 물론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에게 일시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고 싶었다. 그 사이에 그는 그들을 위한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의 많은 연결망을 통해 그들을 함께 입양할 수 있는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 동안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정확한 기간을 약속할 수 없었다. 일단 지금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볼 거야. 민서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뭔가 수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결정됐구나. 진우가 말했다.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학교에 대해 알아보자. 너희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미나가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다. 와, 우리 여기 살 수 있어요. 민지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지만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왜일까? 그는 자신도 정확히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 날들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 때문일까? 나도 너희들처럼 고아원에서 자랐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떤 기분인지 알아? 소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도요? 미나가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너희들의 상황을 이해해. 민서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아저씨 집에 있어도 되는 건 아저씨도 가족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진우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우의 펜트하우스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방들은 이제 생명의 흔적으로 가득 찼다. 소파 위에는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색연필과 그림들이 흩어져 있었다. 주방 냉장고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마그넷으로 붙어 있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소녀들은 이제 막 등록된 학교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서류 없이도 그들을 근처 초등학교에 등록시킬 수 있었다. 물론 임시적인 조치였지만 소녀들에게는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제공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곧 박 관리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즐거웠다. 정 교수와의 약속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그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다. 정 교수는 호스피스 케어를 다시 권했지만 진우는 다시 거절했다. 지금 그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경쾌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우리 왔어요. 미나의 밝은 목소리였다. 네 소녀들이 가방을 메고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학교 생활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진우가 물었다. 미나가 즉시 대답했다.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반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민지도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이 민서의 그림을 칭찬하셨어요. 정말 잘 그린대요. 민서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화였다. 아저씨를 위해 그렸어요. 진우는 그림을 받아들고 감탄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민서야, 넌 진짜 재능이 있어. 민서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민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진우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접은 종이학이었다. 이건 나를 위한 거니, 민희야? 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고마워, 진우가 말했다. 정말 예쁘구나. 내 소녀들이 간식을 먹으러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박 관리인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김 부장님께서 여러 번 연락하셨습니다. 이사회 미팅에 대해 물으셨어요.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 회사 일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박 관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성호 씨도 연락하셨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었다. 김성호는 그의 조카였다. 유일한 혈육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성호는 항상 진우의 돈과 회사에만 관심이 있었다. 뭐라고 했어? 그냥 근황을 물으셨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에 대해 소문을 들으셨나 봅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시, 그에게 전화하지 마. 내가 나중에 처리할게. 진우는 아이들이 있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간식을 먹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 밤에 영화 볼 수 있어요? 미나가 물었다.
학교 친구들이 꼭 봐야 한다는 영화가 있어요. 진우는 웃었다. 물론이지. 무슨 영화인데? 미나가 신나서 영화 제목을 말하는 동안 진우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전의 50년보다 더 많이 웃었다. 이 아이들은 그의 삶에 빛을 가져왔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았고 네 소녀들은 그 주변에 자리 잡았다. 미나는 흥분해서 영화의 모든 장면에 반응했고 민지는 가끔 동생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민서는 조용히 영화를 분석하는 듯했고 민희는 그저 행복하게 진우 옆에 앉아 있었다.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진우는 심한 기침 발작을 느꼈다. 그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격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손수건이 금세 피로 물들었다. 그는 거울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정 교수는 그에게 최소한 몇 주는 더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진우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기침 발작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최대한 자신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괜찮아, 민서야. 곧 나갈게.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몇 분 후 그는 마침내 기침이 조금 가라앉자 문을 열었다. 민서뿐만 아니라 민지, 미나, 심지어 민희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대에 서 있었다. 아저씨,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해요. 진우는 자신의 셔츠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거실로 가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야기할 게 있어. 그들은 모두 소파에 앉았다. 소녀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나는 병이 있어. 폐섬유증이라는 병이야. 그게 뭐예요? 미나가 물었다. 진우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 했다. 내 폐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의사들도 고칠 수 없대.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럼? 아저씨,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민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민희는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민지가 마침내 물었다. 얼마나 오래? 의사들은 몇 주, 길어야 2달이라고 해. 미나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안 돼요. 아저씨 떠나면 안 돼요. 진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너무 깊이 애착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도 그에게 애착을 갖게 된 것 같았다. 미안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들을 위한 좋은 가정을 찾을 거야. 너희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민서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다. 우리가 아저씨를 살릴 수 있어요. 진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아저씨를 살릴 수 있어요, 아빠. 아빠라는 말이 진우의 마음을 강타했다. 그는 말을 잃었다.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맞아요. 우리가 아저씨를 낫게 해드릴 거예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진우는 눈물이 그의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이 순수한 아이들의 사랑과 희망이 그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아, 너희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이 병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해. 의학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민서가 다시 말했다. 사랑이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이 순수한 믿음에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민지가 갑자기 결심한 듯이 말했다. 우리가 아저씨 구하기 작전을 시작할 거예요. 모두 동의해? 미나와 민서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희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민지가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저씨, 아니 아빠를 구하는 작전을 시작해요. 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이 놀라운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호칭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거실로 나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소녀들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거실 한쪽 벽에 큰 종이를 붙여놓고 있었다. 그 종이에는 아빠 구하기 작전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뭐니? 진우가 물었다. 민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우리의 계획이에요. 아빠를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진우는 그 종이에 다가갔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다. 1. 매일 건강한 음식 만들기. 2. 아빠가 충분히 쉴 수 있게 하기. 3. 항상 밝게 웃기. 4. 아빠에게 사랑 많이 주기. 2. 기도하기.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를 감동시켰다. 물론 그는 이런 것들이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미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정말 특별한 계획이구나. 미나가 기쁘게 말했다. 오늘부터 시작해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 소녀들은 주방으로 달려갔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따라갔다. 그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진우의 변호사인 이 변호사가 방문했다. 진우는 그를 서재로 안내했다. 최 회장님, 유 원장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생각이 있었다. 변경할 것이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신탁기금으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신탁기금인가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소녀들이 건물 앞에 내리는 것이 보였다. 내 딸들을 위해서요. 이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딸들이요? 최 회장님께 자녀가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메모를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우는 소녀들에 대해 그들을 만난 방법 그리고 그들을 입양하고 싶다는 소망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입양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그런 문제를 예상했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세요. 내가 떠난 후에도 그 아이들이 함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미나가 들어왔다. 아빠, 우리가 건강 주스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큰 유리잔을 들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아빠라는 호칭에 놀란 표정이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미나야. 그냥 여기 두고 가렴. 나중에 마실게. 미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리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 변호사에게 인사한 후 나갔다. 그 아이들은 정말 회장님께 애착이 생긴 것 같군요. 이 변호사가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들에게 애착이 생겼어요. 그들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변호사가 떠난 후 진우는 거실로 나갔다. 소녀들은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를 보자 즉시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그림 그려요. 미나가 외쳤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그들 옆에 앉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본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도 어린 시절 고아원에 있을 때였을 것이다. 민서가 그에게 색연필을 건넸다. 아빠는 뭘 그릴 거예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그리기 시작했다. 5명의 사람들, 1명의 어른과 4명의 어린 소녀들,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족이네요. 미나가 기쁘게 외쳤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최진우의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의 조카 김성호가 환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삼촌,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성호가 소리쳤다. 진우는 침착하게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했다. 그는 성호가 언젠가 나타날 것을 예상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그 아이들 말이에요. 삼촌이 무슨 고아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래서요, 삼촌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삼촌, 냉정해지세요. 삼촌은 지금 감정적인 결정을 하고 계세요. 그 아이들은 삼촌이 돌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진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저는 현실을 알아요. 삼촌은 몇 주 안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다시 버려질 거예요. 진우는 화가 났지만 그것을 억눌렀다. 내가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성호가 코웃음을 쳤다. 뭔가요? 유언장에 그들을 포함시키실 건가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뿐이에요. 무슨 뜻이지? 진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삼촌, 현실을 직시하세요. 삼촌의 유산은 가족인 저에게 가야 해요. 삼촌이 만난 지 겨우 몇 주 된 아이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진우는 성호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다.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었다. 네가 내 유일한 혈육이라는 것은 알아. 하지만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어. 성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삼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어요. 말기 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요. 그러면 삼촌의 모든 최근 결정들은 무효화될 수 있어요. 진우는 놀랐다. 그는 성호가 이렇게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삼촌. 삼촌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성호를 이해했다. 성호는 항상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진우의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성호는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었다. 진우는 그에게 경제적 지원은 했지만 결코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지는 않았다. 성호야,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그들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어. 삼촌, 제발요. 이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삼촌은 죽어가고 있고 그 아이들은 삼촌이 돌볼 수 없어요. 아마도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가정을 제공하고 싶어. 성호는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삼촌이 그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삼촌의 건강 상태로는 입양이 승인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성호는 사무실을 나갔다. 진우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성호의 반응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웠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안녕, 민지야.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민서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진우는 진심으로 기뻤다. 정말? 와, 축하한다. 오늘 일찍 집에 갈게. 같이 축하하자. 네. 미나가 케이크를 만들고 싶대요. 박 아저씨가 도와주신대요. 진우는 웃었다. 좋아, 내가 곧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성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그의 삶의 빛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남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날 저녁, 진우의 펜트하우스는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민서는 자랑스럽게 그녀의 상장과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화였다. 강가에서 손을 잡고 있는 5명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우리예요, 민서가 설명했다. 우리 가족이요. 진우는 감동했다. 정말 아름답구나, 민서야. 미나가 자랑스럽게 케이크를 가져왔다. 그것은 약간 모양이 이상했지만 그녀의 노력이 엿보였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박 아저씨가 좀 도와주셨지만 거의 다 제가 했어요. 대단하구나, 진우가 말했다. 정말 맛있어 보인다.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했다. 진우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의 인생에서 이런 따뜻한 가족의 순간은 처음이었다. 저녁 식사 후 진우는 소녀들을 침대에 눕히기 위해 각자의 방으로 데려갔다. 민지와 민서의 방에서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미나와 민희의 방에서는 미나가 오히려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상상력이 풍부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행복한 결말로 끝났다. 마지막으로 민희의 침대 옆에 앉았을 때 진우는 그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민희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민희야.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해.
그는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는 정말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진우는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 변호사가 보낸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입양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이었다. 이 변호사는 진우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입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성호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꼈다. 그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민지가 그에게 물었다. 아빠, 오늘 기분이 어때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다.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아. 민서는 그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은 좀 쉬세요.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가야만 해. 사실 그는 오늘 정 교수와 약속이 있었다. 그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진우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의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너무 창백해 보이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일정을 확인해 줄래요? 비서는 그에게 오늘의 일정을 알려주었다. 여러 미팅과 통화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 교수와의 약속이 있었다. 김 부장님이 급하게 뵙고 싶어 하셨어요. 비서가 덧붙였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김 부장은 회사의 재무이사였다. 그는 최근 진우가 회사에 덜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10분 후에 들어오시라고 해요. 진우는 사무실로 들어가 창가에 섰다.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 한때는 그의 전부였던 이곳이 이제는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김 부장이 노크 후 들어왔다. 회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무슨 일이죠, 김 부장?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부재로 인해 중요한 결정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일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건강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문이 사실입니다.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굳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사의 안정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미 후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이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진우는 최근에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는 수천 명의 직원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그들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회의를 언제 소집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준비해 주세요. 그때까지 모든 것을 정리할 겁니다. 김 부장이 떠난 후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회사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소녀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관리인이었다. 회장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희가 아프다고 합니다. 진우는 즉시 걱정이 되었다. 어떻게 아픈데요? 열이 있고 기침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바로 갈게요. 민희를 거기로 데려와 주세요. 진우는 즉시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정 교수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민희를 봐줄 수 있는지 물었다. 정 교수는 흔쾌히 수락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 관리인은 이미 민희를 데리고 와 있었다. 소녀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진우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희야, 괜찮니?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희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마는 뜨거웠다. 정 교수가 곧 도착해 민희를 진찰했다. 독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약을 처방해드리고 집에서 푹 쉬게 하세요.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최 회장님, 진료실로 잠시 오시겠습니까? 회장님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 관리인에게 민희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정 교수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다. 정 교수의 표정은 심각했다. 회장님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폐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진우는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기침이 심해지고 있었다. 얼마나 더 있을까요? 정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속도라면 몇 주보다는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입원을 권장합니다. 정 교수가 말을 이었다. 회장님의 상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집에 있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가정 간호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진우는 감사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정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진우는 가슴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그는 아직 아이들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이미 그를 구했다. 그들은 그의 마지막 날들의 의미와 사랑을 가져다 주었다. 알겠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준비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민희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면서 진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할 것이다. 성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작은 병원 같았다. 산소 공급 장치와 의료 모니터가 그의 침실 한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가정 간호사가 하루에 2번 방문했고 정 교수도 정기적으로 들러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소녀들은 아빠 구하기 작전을 더욱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오늘은 웃음 요법을 해봐요. 미나가 선언했다. 웃으면 건강에 좋대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진우는 소파에 앉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미나는 즉시 재밌는 얼굴을 만들어 보였다. 그녀의 눈을 교차시키고 혀를 내밀었다. 진우는 웃음을 터뜨렸고 곧 기침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민지는 부엌에서 건강 주스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찾은 모든 면역 강화 레시피를 시도했다. 진우는 맛이 어땠든 항상 감사히 마셨다. 민서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에 더 많은 시간을 그림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그림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진우 곁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종이학을 접어주고 때로는 그냥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변호사가 방문했을 때 진우는 서재로 그를 안내했다. 소녀들은 거실에서 계속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갔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우가 물었다. 이 변호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김성호 씨가 법원에 회장님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회장님이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진우는 이해했다. 그는 그 과정이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 입양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녀들이 곧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회장님이 그들을 돌볼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요. 하지만 내 건강 상태가...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회장님이 그들을 위한 안정적인 가정과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신탁 기금 설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소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들의 교육과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성회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꽤 결의에 차 있습니다. 회장님의 주요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이해했다. 성호는 항상 돈에 집착했다. 그리고 진우의 재산은 상당했다. 성호에게도 충분한 몫이 갈 것이라고 그에게 말해주세요. 하지만 주요 지분은 아이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떠난 후 진우는 거실로 돌아갔다. 소녀들은 이제 바닥에 앉아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를 보자 밝게 웃었다. 아빠, 같이 할래요? 미나가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 옆에 앉았다. 그의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 소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가 없어진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성호의 법적 도전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아이들이 잠든 후 진우는 서재에 앉아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편지들이었다. 그는 각각의 소녀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 민지에게 그는 그녀의 강함과 보호자로서의 본능을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녀가 자신만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언제나 동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민서에게 그는 그녀의 예술적 재능과 깊은 통찰력을 칭찬했다. 그는 그녀가 세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민에게 그는 그녀의 끝없는 낙관주의와 기쁨을 사랑한다고 썼다. 그는 그녀가 그 빛을 절대 잃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민희에게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준비되었을 때 다시 말하기 시작할 것을 알고 있다고 썼다. 그녀의 침묵이 그녀만의 힘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는 그녀가 얼마나 그의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썼다. 각 편지의 끝에 그는 같은 말을 썼다. 너희들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희들은 내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은 후 진우는 그것들을 서랍에 넣었다. 그는 이 변호사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이 편지들을 소녀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더 약해진 것을 느꼈다. 그는 거의 밤새 기침을 했고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침 식사 테이블에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소녀들은 이미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를 보자 밝게 웃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보였다. 그들은 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 진우가 말했다. 함께 시간을 보내자,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 우리 시험이 있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시험 보고 일찍 돌아오렴. 오후에 특별한 것을 계획하고 있어. 소녀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이 학교에 간 후 진우는 박 관리인을 불렀다. 오늘 오후에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회장님? 작은 파티를 열고 싶어요. 케이크, 풍선, 선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요. 박 관리인은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진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작별 파티가 될 수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소녀들은 펜트하우스가 완전히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거실은 풍선과 색종이로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큰 케이크와 선물들이 놓여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미나가 흥분해서 물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늘 특별히 노력해서 강해 보이려 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가족이 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거든. 사실 정확히 한 달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이 기억이었다. 정말요? 와! 미나가 기뻐했다. 소녀들은 흥분해서 선물을 열기 시작했다. 진우는 각각의 소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골랐다. 민지에게는 리더십에 관한 책과 함께 아름다운 목걸이를, 민서에게는 전문 드로잉 키트를, 민에게는 그녀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큰 인형을, 그리고 민희에게는 작은 오르골을 선물했다.
소녀들은 선물에 기뻐했고 진우에게 감사의 포옹을 했다. 그들은 케이크를 자르고 게임을 하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소녀들을 거실 소파에 모았다.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소녀들은 그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니? 폭풍우가 치던 밤 너희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지. 소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단지 하룻밤 동안만 너희들을 데려오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들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진우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려 노력했다. 너희들은 나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내 딸로 입양하고 싶어. 소녀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이미 서류를 제출했어. 곧 청문회가 열릴 거야. 미나가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와,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민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진우는 민희가 그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입양이 승인되더라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민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빠, 하지만 걱정하지 마. 진우가 재빨리 덧붙였다. 내가 너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했어. 너희들이 항상 함께 있고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빠랑 함께 있고 싶어요. 진우는 마음이 아팠다. 그는 미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미나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민서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 구하기 작전은 계속돼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들의 희망과 결의가 그를 감동시켰다. 고마워, 민서야. 그날 밤 진우는 소녀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그가 이제는 4명의 딸들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 갑자기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돌아보았고 민희가 파자마 차림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민희야, 왜 안 자니? 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희는 그에게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따뜻했고 놀랍게도 안정감을 주었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희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있었다.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조용한 순간, 이 깊은 연결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희는 갑자기 그에게 기대어 안겼다. 진우는 놀랐지만 곧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강하고 안정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이미 치유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그의 폐는 여전히 병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이 아이들에 의해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사랑의 의미, 가족의 의미,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민희는 잠시 후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무언가를 건넸다. 그것은 종이학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종이학 위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쓰여 있었다. 진우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3 단어가 쓰여 있었다. 사랑해요, 아빠.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민희가 그에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였다. 말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세상의 모든 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민희야. 그가 속삭였다. 민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진우는 그 미소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이상하게도 더 강해진 느낌으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약했고 여전히 기침을 했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어떤 내적인 힘, 어떤 결의가. 그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 나가자 소녀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다. 오늘 청문회가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우리도 갈 거예요. 진우는 놀랐다. 하지만 학교는? 이건 더 중요해요. 민서가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진우는 감동했다. 고마워, 하지만 너희가 학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갈 거예요. 박 아저씨가 이미 학교에 전화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돌려 박 관리인을 바라보았다. 박 관리인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이들의 요청이었습니다, 회장님. 진우는 결국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함께 가자.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진우는 산소 탱크를 가지고 가야 했지만 그는 최대한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이 변호사가 그들을 법원 입구에서 맞았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그가 물었다. 진우는 소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들이 법정에 들어갔을 때 진우는 성호가 이미 그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성호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진우의 변호사는 먼저 진우의 입양 의도와 그가 소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진우가 이미 소녀들을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했고 그들의 미래 교육과 복지를 위한 모든 준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다음 성호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진우의 건강 상태를 강조하며 터미널 상태의 환자가 4명의 어린 소녀들을 입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진우가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진우에게 직접 질문했다. 최 씨, 왜 이 시점에 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으신가요? 특히 귀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요.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잠시 산소 마스크를 벗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판사님, 저는 제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이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잠시 소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아이들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가족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지가 일어섰다. 저희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는 저희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를 사랑해요.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 판사는 성호에게 질문했다. 김성호 씨, 귀하가 이 입양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저는 삼촌의 건강과 복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 상태에서 4명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이 아이들은 다시 한번 버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 씨의 재산에 대한 귀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성호는 잠시 당황했다. 물론 저는 삼촌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입양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저는 이 결정을 오늘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청문회는 3일 후에 재개될 것입니다. 진우는 실망했지만 그는 이해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3일을 더 기다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다. 그들이 법원을 나갈 때 성호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삼촌,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아이들은 삼촌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진우는 성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성호야, 이 아이들은 나에게 짐이 아니야. 그들은 내 인생의 선물이야. 네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성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녀들을 차갑게 바라본 후 떠났다. 그날 저녁, 진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심한 기침 발작을 겪었고 정 교수가 긴급히 호출되었다. 정 교수는 진우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소녀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진우의 침실 앞에 모여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 정 교수가 항의하려 했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교수님. 저는 여기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정 교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는 추가적인 의료 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간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소녀들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여기 와, 얘들아.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소녀들은 그의 침대 주변에 모였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민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미나는 이미 울고 있었다. 그리고 민희는 진우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진우가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하지만 그들 모두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다. 진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소녀들은 진우의 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침대 주변에 이불과 베개를 가져와 작은 캠핑을 만들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냥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우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호흡은 더 얕아지고 맥박은 더 약해졌다. 그는 이것이 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소녀들을 바라보았다. 사랑해, 얘들아. 너희들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민지, 민서,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민희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결연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진우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이 소녀들, 그의 딸들이었다. 그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방을 채웠다. 집중치료실과 같이 변한 진우의 침실에는 이제 여러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정 교수는 간호사와 함께 진우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보고했다. 정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더 이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정 교수는 거실로 나가 기다리고 있는 소녀들과 박 관리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녀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쳤다. 민지가 맨 먼저 반응했다. 아빠가 여기 있기를 원하셨어요. 집에서요. 정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더 많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정 교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다. 회장님은 심장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폐 기능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이 말은 소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미나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민서는 창백해졌다. 민지는 강한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민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진우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희야. 민지가 그녀를 쫓아갔고 다른 자매들도 뒤따랐다. 민희는 진우의 침대 옆에 섰다. 그녀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기계의 도움으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였다. 소녀들이 모두 침대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치 무언의 의사소통이 그들 사이에 오가는 것 같았다. 민지가 먼저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아빠를 살릴 수 있어요. 미나도 눈물을 닦으며 결심한 듯이 말했다. 아빠 구하기 작전을 시작해요. 소녀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침대 주위에 원을 그리며 서서 서로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민희도 그 원의 일부였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항상 우리에게 불러주시던 노래 기억나요? 엄마가 아프실 때 우리가 부르면 항상 기뻐하셨어요. 다른 소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가 부드럽게 노래를 시작했고 민서와 미나도 곧 합류했다. 그것은 그들의 어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주던 아름다운 한국 민요였다. 달빛 아래 작은 꽃이 피어나네 바람 따라 춤을 추며 별빛 아래 작은 새가 노래하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더 강해지고 조화를 이루었다. 방 안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감돌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민희도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노래의 가사를 따라하고 있었다. 정 교수와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녀들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마치 그들의 노래가 진우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열심히 불렀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민희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다. 아빠, 그녀가 속삭였다.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필요해요. 그 순간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다. 신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이게 무슨... 정 교수가 재빨리 다가와 모니터를 확인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정 교수는 즉시 진우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갑자기 안정되고 있어요. 소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가 미소를 지었다. 아빠가 우리 목소리를 들었어요. 민지는 아직 조심스러웠다. 정 선생님, 아빠가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정 교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상태가 안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실제 회복의 징후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희는 여전히 진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침묵을 깨고 말했다. 아빠는 돌아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민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을 한 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이었다. 민희야.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여동생을 안았다. 정 교수는 계속해서 진우의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밤새도록 소녀들은 진우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때로는 그냥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희는 이제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것은 분명히 진전이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진우가 눈을 떴다. 그것은 처음에는 미세한 움직임에 불과했지만 곧 그는 확실히 깨어 있었다. 아빠, 미나가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통해 가까스로 말했다. 내가 어디? 집이에요, 아빠. 민지가 설명했다. 아빠는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정 교수가 즉시 진우를 진찰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믿을 수 없군요. 회장님의 폐 기능이 약간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위험한 상태이지만 분명한 개선이 보입니다. 진우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소녀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너희들이 내 옆에 있었구나. 네, 아빠. 민서가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아빠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민희가 앞으로 나섰다. 사랑해요, 아빠. 그녀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민희야, 네가 말을... 민희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내 아빠를 위해서요. 그 순간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 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진우의 상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갑작스러운 회복은 그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다음 날 진우의 상태는 계속해서 개선되었다. 그는 여전히 약했고 산소 지원이 필요했지만 그는 이제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심지어 침대에 앉을 수도 있었다. 정 교수는 추가 검사를 위해 의료팀을 가져왔다. 그들은 진우의 폐를 스캔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다양한 검사를 수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최 회장님, 정 교수가 검사 결과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회장님의 폐 섬유증이 약간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는 놀랐다. 그게 가능한가요? 정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폐섬유증은 진행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경우 스캔 결과를 보면 섬유화가 약간 감소한 것이 보입니다. 소녀들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아빠 구하기 작전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럼 아빠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미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정 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상태가 안정되고 어쩌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소녀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다. 진우는 소녀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덕분이야, 그가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여기로 돌아오게 했어. 그날 오후 이 변호사가 방문했다. 그는 진우의 회복에 대해 듣고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청문회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제가 가야 합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날 밤 소녀들은 진우의 침실에 모여 내일 있을 청문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을 갖고 있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미나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다. 만약 판사님이 우리를 아빠와 함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진우는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걱정하지 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가족으로 남을 거야. 민희는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아빠. 사랑이 이길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민희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법원으로 향했다. 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산소 탱크가 그와 함께했다.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그들은 성호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진우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아마도 그는 진우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적어도 의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판사가 입장하고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진우의 상태가 예상외로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렸다. 그는 의사의 증언과 최근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성호의 변호사는 이것이 일시적인 호전일 뿐이며 진우의 근본적인 상태는 여전히 치명적이라고 반박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난 후 직접 진우에게 질문했다. 최 씨, 지난 청문회 이후로 귀하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귀하의 입양 의향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제 의향은 변함없습니다, 판사님. 사실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런 다음 소녀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민지가 대표로 일어섰다. 우리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런 다음 성호에게 질문했다. 김성호 씨, 귀하의 삼촌의 상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삼촌의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삼촌은 여전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4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것은 내 결정입니다, 성호야. 진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미래는 보장될 것입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한 후 계속 말했다. 최진우 씨는 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과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정서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우려되지만 최근의 호전은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판사는 소녀들을 바라보았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최 씨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미 강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발표했다. 법원은 최진우 씨의 입양 신청을 승인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첫째, 초혜 씨의 건강 상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을 위한 신탁 기금은 제3자 수탁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최 씨의 상태가 악화되어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법원이 승인한 후견인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잠시 성호를 바라보았다. 김성호 씨, 귀하는 이 아이들의 삶에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귀하가 초혜 씨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최 씨의 재산의 일부는 귀에게 할당될 것입니다. 성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완전한 패배를 예상했던 것 같았다. 모두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동의합니다. 성호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그럼 법원은 박민지, 박민서, 박민아, 박민희를 최진우 씨의 법적 자녀로 선언합니다. 그는 망치를 두드렸다. 청문회를 마칩니다. 소녀들은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즉시 진우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빠. 미나가 외쳤다. 진우는 그들을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성호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마음을 바꾸고 법정을 떠났다. 법원을 나오면서 진우는 여전히 그의 새로운 가족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병이 있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집에 가자. 그가 말했다. 우리 가족의 집으로. 그날 저녁 그들은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박 관리인은 케이크를 준비했고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집은 이제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민지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빠, 이제 우리의 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최가 되는 거예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너희는 최민지, 최민서, 최민아, 최민희야. 민서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 정말 우리가 아빠를 구한 걸까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의 회복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믿어.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사랑은 때로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민희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이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자매들에 비해 조용한 편이었다. 우리 약속 지켰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아빠를 살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진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가 그랬구나. 너희는 나를 살렸어. 여러 가지 면에서. 밤이 깊어갈 때 소녀들은 하나씩 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실 소파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그들은 오늘만큼은 모두 함께 있고 싶어 했다. 진우는 그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혼자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4명의 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소녀들의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당신의 딸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는 소녀들이 불렀던 노래를 기억했다. 그 노래가 그를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온 것 같았다. 사랑의 힘, 가족의 힘이었다. 진우는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그는 행복했다. 그는 마침내 집에 왔다. 그는 마침내 가족을 찾았다. 10년 후 서울 외곽의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대형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리본으로 장식된 새 건물의 현판에는 최희망의 집 10번째 보금자리라고 쓰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붐비는 가운데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 앞으로 나왔다. 최진우, 이제 60대 후반이 된 그는 여전히 산소 탱크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활기찼고 미소는 따뜻했다. 그의 옆에는 4명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이제 18세가 된 최민지, 최민서, 최민아, 최민희는 모두 아름답게 성장했다. 그들은 여전히 매우 닮아 있었지만 각자의 개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민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리더십으로 눈에 띄었다. 그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자선 사업을 돕고 있었다. 민서는 예술가의 감성을 유지하며 이제는 유명한 미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미나는 여전히 밝고 쾌활했으며 그녀의 사회복지학 지식을 활용해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민희, 한때 말을 하지 않던 소녀는 이제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심리학을 공부하며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진우는 마이크 앞에 자리를 잡고 목을 가다듬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폐섬유증 말기 진단을 받고 저는 제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폭풍우 속에서 4명의 작은 천사들이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딸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빠를 살릴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른인 제가 보기에는 순진한 아이들의 희망 섞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저를 살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웃음이 퍼졌다. 의사들은 제게 몇 주의 시간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10번째 희망의 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전국에 9개의 특별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고아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 딸들과 저는 이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아이가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손님들이 앉아있는 앞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는 지난 10년 동안 희망의 집에서 자란 많은 아이들과 그들의 새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오늘 이 10번째 보금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형제자매들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형제자매들이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우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제 차례는 그의 딸들에게 넘어갔다. 4자매는 함께 마이크 앞에 섰다. 민지가 먼저 말했다. 저희는 10년 전 엄마를 잃고 길을 잃은 4명의 작은 소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기 위해 도망쳤고 폭풍우 속에서 최진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민서가 이어받았다. 처음에는 단지 하룻밤의 쉼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미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빠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빠는 우리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당신이 포기하려 할 때 당신을 다시 불러오는 사람들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한숨이 들렸다.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자매는 함께 말을 마쳤다. 우리는 모든 아이가 우리가 발견한 것과 같은 사랑과 소속감,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희망의 집의 사명입니다. 관중들은 일어나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진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은 새 건물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아름다운 시설이었다. 각 방은 밝은 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공용 공간은 넓고 개방적이었다. 이곳은 진정한 가정의 느낌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진우는 휠체어를 타고 건물의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서울의 전망을 바라볼 수 있었다. 민서가 그에게 다가왔다. 아빠 괜찮으세요?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서야. 그냥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민서는 그의 옆에 앉았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10년이 지났다니. 그래, 정말 긴 여정이었지. 그들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민지, 미나, 민희도 합류했다.
여기 계셨군요. 민지가 말했다. 모두들 아빠를 찾고 있어요. 진우는 웃었다. 조금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 미나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 건물이 정말 멋져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민희는 조용히 진우의 손을 잡았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진우는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의 네 딸들, 이제는 아름답게 성장한 젊은 여성들. 그는 가슴이 자랑스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내가 자랑스러운 것은 너희들이야, 그가 말했다. 너희들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민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빠가 우리에게 준 것이 더 많아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들이 나에게 준 것은 측정할 수 없어. 너희들은 나에게 새 삶을 주었어. 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생각했다. 폐섬유증은 여전히 그와 함께했지만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병의 진행이 크게 늦춰졌다. 정 교수는 이것을 의학적 이례라고 불렀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힘이었다. 근데 성호 삼촌은 오늘 왜 안 왔어요? 미나가 물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성호는 아마 자기 방식대로 적응하고 있을 거야. 진실은 성호와의 관계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입양 이후 성호는 한동안 진우와 연락을 끊었다. 그는 진우의 재산의 일부를 받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약 2년 전 성호가 자신의 사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진우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성호에게 희망의 집 재단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 처음에 성호는 거부했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놀랍게도 성호는 재단 일에 재능이 있었다. 그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진우나 소녀들과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성호가 부산 지부에서 바쁘다고 했어. 진우가 설명했다. 그가 다음번에는 올 수 있기를 바라. 민서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 삼촌도 결국에는 변했어요. 느리게 하지만 확실히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법이지. 그들은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것은 평화롭고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미나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 저녁 축하 파티 준비는 다 됐나요? 진우는 웃었다. 그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박 씨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지. 박 관리인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했다. 그는 이제 희망의 집 재단의 운영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그들 가족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좋아요. 미나가 기쁘게 말했다. 정말 배고파요. 모두가 웃었다. 미나의 식욕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건물 안으로 돌아갔다. 대연 회장에서는 축하 파티가 준비되고 있었다. 모든 희망의 집회 직원들, 후원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진우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들어가면서 문득 생각했다. 10년 전 그는 혼자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거대한 확장 가족의 중심에 있었다. 4명의 딸들, 수십 명의 직원들, 그리고 희망의 집을 통해 도움을 받은 수백 명의 아이들. 파티가 시작되기 전 진우는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의 벽에는 그와 딸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10년 동안의 추억들, 생일 파티, 졸업식, 휴가, 그리고 희망의 집의 개관식들. 그는 특별히 마음에 드는 한 사진 앞에 멈췄다. 그것은 그들이 법원에서 돌아온 날, 그가 공식적으로 소녀들의 아버지가 된 날의 사진이었다. 그들의 얼굴에 있는 순수한 기쁨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파티 시작할 시간이에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희야. 지금 가마. 민희는 사진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때가 생각나요? 매일 생각나지. 민희는 그의 휠체어 뒤로 가서 그를 밀기 시작했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사실 저는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막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말하기 시작한 거니? 민희는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아빠가 정말 아프셨을 때
저는 아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를 다시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들을 수 있도록. 진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래서 네가 다시 말하기 시작한 거구나.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아빠는 돌아오셨어요. 그녀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게 제가 지금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저는 다른 아이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들려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진우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유대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었다. 그들은 함께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진우가 들어서자 모두가 기립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민지, 민서, 미나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다가왔다. 5명의 가족이 함께 모이자 진우는 가슴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자, 그가 말했다.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자.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웃음, 음악, 춤, 그리고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희망의 집을 통해 변화된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었다. 밤이 깊어갈 때 진우는 문득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조용한 발코니로 나가 휴식을 취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의사들의 예상을 10년 이상 넘겨 살았다. 그는 4명의 딸들이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배웠다. 사랑은 그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 그의 영혼을 치유했다. 사랑은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다. 아빠, 네 자매가 발코니로 나왔다. 여기 계셨군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별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소원을 빌어요. 미나가 외쳤다. 그들은 모두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진우는 이미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소원은 이미 그의 주위에 있었다. 내 소원은, 그가 말했다.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야. 내 자매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소원이 아니에요, 아빠. 민지가 말했다. 그건 약속이에요. 맞아요. 민서가 동의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가족은 영원해요. 미나가 덧붙였다. 민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니까요. 진우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에 담아두고 싶었다. 그의 4딸들과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이 함께 만든 새로운 희망의 집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수 있었는지 경이로움을 느꼈다. 폭풍우 치는 밤에 4명의 작은 소녀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사랑해 얘들아, 그가 말했다. 우리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들이 함께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랑의 기적, 가족의 기적, 희망의 기적. FM 다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최진우와 그의 4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랑과 희망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